네, 상권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개괄적으로 드렸는데요.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 여러분들 모시고 현장 가서 이제 여기는 뭐 예를 들면 A형 상권이다, B형 상권이다 뭐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지역에서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항상 제 교육 시간에 여러분 집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제가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쭉 설명 들어보시고 여러분 집이나 혹은 여러분 점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자, 먼저 D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D 지역. 예, D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형 상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아이가 많다. 그러면 부모랑 특히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에. 네. 많겠죠. 멀리 못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밥도 먹고 장도 보고 뭐 그러겠죠. 자, 그러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가족과 외식을 많이 할 확률은 외식을 할 확률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외식을 꼭 거창하게, 그죠? 차 몰고 가서 뭐 스테이크 썰고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거로만 생각하시는데 바로 집 앞에 나가서 햄버거 하나 먹어도 외식인 것이죠. 이런 활동이 많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가격이 높지 않고, 그렇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주로 많이 이제 외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술을 찾는 기회는 많지 않겠죠. 그렇죠? 어린 가족이 있는 그런 상권에서는 술집을 하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혹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는데 보면 이제 상가를 보통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2층, 3층이 입주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이제 낮춰서 이제 임대 분양을 하는데 그럴 때 뭐 그냥 크게 해가지고선 호프집을 하거나 심지어는 디저트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적극 말리죠. 이런 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권에서는 이제 가격이 저렴해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왜? 30대 보면은 쓸 거는 많은데 돈은 많지가 않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사고자 하는 욕망 자체가 낮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있지만 지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권에서는 기왕이면 프랜차이즈가 좋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런지 몰라도 개인 떡볶이집, 개인 맛집, 개인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도 브랜드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뭔가 신뢰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D 지역의 특성이고요. 이때는 소비의 주도권이 아이한테 있다.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한테 있다.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 우리 이제 도시계획으로 따지면 이제 도시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아이는 청소년이 되겠죠. 부모는 40대가 될 것이고요. 아이는, 글쎄요, 뭐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겠지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많이 쓸 수가 없어요, 돈을. 그래서 가장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다음에 돈의 여유도 좀 있는 이제 부모 중에서 특히 가정주부가 소비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몸이 변해죠. 몸이. 예전에 한참 날씬하고 이랬던 그죠? 그런 몸에서 이제 출산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신경을 이제 덜 쓰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고 장시간 이제 나가 있다 보니까 혼자 시간은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운동을 하게 되죠. 부모들이. 운동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경력 단절이 생겼잖아요. 다시 이제 뭔가를 좀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모임이 생기게 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게 되고, 뭐 이러겠죠. 그러다 보면, 집에서 해먹던 게 아닌 좀 다른 거를 이제 찾게 되겠죠. 그렇죠? 별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술집이 약간 통한다. C 지역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식의 비율은 아까보다 줍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높아지겠죠. 술이 좀 통하고 가격이 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의 주도권은 가정주부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평일보다는 주말이 강합니다. 이런 상권은.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교육열이 되게 세겠죠.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들이 이제 더 나이가 먹으면 20대가 될 것이고 부모는 50대가 될 겁니다. 이런 상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빌라나 주택,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곳이. 자, 이런 상권에서 문제는 다른 상권에 비하면 20대 비율이 높긴 한데 정작 그 집에 놀러 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한동안 멀리 나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바로 군대가 있거나 학교 문제로 나가 있거나 갑자기 취업이 돼가지고 나가 살거나 유학을 가 있거나 이렇죠. 그러면 부모는 외롭거든요. 사람이요, 편한 건 참아도요, 외로움은 못 참거든요. 그죠? 그래서 외로움을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친구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술입니다. 술이요. 그래서 술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면, 4인 가족이, 그죠? 테이블에서 밥을 먹다가 아이들이 다 나가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부부끼리는 다시 친해져요. 친해집니다. 그러니까는 길 가다가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손을 잡잖아요. 저는 처음에 다 불륜인 줄 알았어요, 이게. 그건 아니고, 이제 50대가 되니까 다시 친해집니다. 그런데 부부와 시간만 가지고는 그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자식을 대신할 상대방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그래서 50대 가정에 가면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아지가 많습니다. 강아지가요. 그게 바로 B형 상권의 특징이다. 또 하나,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이런 동네 가보면요. 그래서 교회도 많고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고, 이게 B형 상권의 특징이고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당연히 낮 상권보다는 저녁 상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상권의 특징상.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업종으로 따지면요. 그런 그 술과 관련된 업종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패션과 관련된 업종이 굉장히 강합니다. 20대도 그렇지만요, 50대도요, 그런 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안쪽에 가봐도, 부티크라고 하죠, 부티크. 5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옷가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B형 상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야 될 20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A형 상권에 가 있다. 그래서 A형 상권에는 주로 서로 다른 가족이 한 주택에 사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와 이제 임대인으로 사는 20, 30대 싱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키워드로 따지면 편리성이죠. 편리성. 굉장히 추구합니다. 편리성을요. 그리고 익명성. 이런 거 중시하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리고, 바로 A형 상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대성이 굉장히 강하다. 접대성. 그래서, 막 이게 오피스 비율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접대성이라고 하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접대할 때, 대접할 때 갈 수 있는 곳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한정식, 고급 중식당 코스로 나오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복집, 그 다음에, 일식당,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격이, 근데 대체로 비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접대성이 강한 게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들 드시는데, 오마카세라고 하는 이제, 스시집. 이런 것들이 바로 A형 상권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 그리고 이제, 접대성이 강한 룸사롱까지. 그래서 A와 B를 구별할 때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일식당이 많은지 횟집이 많은지를 구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횟집이 많으면 B 지역이다.
일식당이 많으면 A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C와 D 지역의 차이를 눈으로 딱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예체능 학원이 많으면 D형 상권이다. 예, 그게 아니고 입시학원이나 어학원이 많으면 C형 상권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쉽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이 상권의 유형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만 보면 상권을 판단할 수 있다. 자, 부모 연령대 제가 표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구간을. 30대가 많은 곳은 D고, 예, 40대가 많은 곳은 C고 이렇게 구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할 거는 부모 연령대도 중요하지만 자식 연령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D형은 10대 이하, C는 10대, B는 20대, A는 20, 30대인데 부모가 다른.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부모가 다른 게 아니고 건물주,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죠. 서로 다른 식구죠. 같은 주택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성향 말씀을 드렸고요. 유명업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A, B, C 지역이 이게 명확하게 구별되면 좋겠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계속해서 C 지역인 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학군이 형성된 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동, 뭐 대치동, 대구의 범어동, 그다음에 광주의 봉선동, 뭐 예를 들면 또 어디입니까? 대전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학군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곳은 계속해서 C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일산의 경우에 처음에 95년에 조성됐을 때 보면 그때는 D 지역이었거든요. 배달 업종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엄마들 막 이것저것 이렇게 뜨개방이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라페스타라는 그런 로데오가 생기면서 그때는 C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청소년이 주 타겟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집이 많아지고 이렇고요. 분당은 이제 그걸 더 넘어섰습니다. 분당은 처음부터 C였었어요. 그러다가 B, A로 갔다가 요즘은 D 지역으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권의 유형을 잘 판단하는 게 되게 마케팅을 벌이거나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혹은 점포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권의 유형을 조금 더 보면요. D형 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D형은 상당히 활동적이다. 가족이랑 굉장히 활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동네가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소비를 한다. 지나치게 대면 서비스를 할 필요도 없고요. 있는 대로 그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통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고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이성적 소비, 반복적 소비를 한다. 표준화를 중시한다. 꼭 조심하실 거는 위생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가게를 깨끗하게 운영해야 되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맛집이라고 아시겠죠? 뭐 몇십 년 된 뭐 그런 거 뭐 시설 갖다 놓고 이런 거보다는 깨끗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C 지역에는 브랜드를 따집니다. 브랜드요. 저도 청소년 때 굉장히 브랜드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그래서 2등, 3등 브랜드는 잘 안 통해요. 1등 브랜드가 되게 잘 통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오타가 있긴 한데 웰빙 소비를 많이 합니다. 웰빙 소비. 그다음에 B 지역은 소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좀 의외로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접대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존대받는 거를. 그래서 이 판매 행위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장님 같으면 이런 거 좀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판매 권유를 하면 저게 잘 통하는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형 상권은 거주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골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정마케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마케팅. 그래서 고객을 기억해주고 그러면 그 집을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렇고 생각보다 A형 상권은 가격에 덜 예민합니다. 1인 가구가 많이 있는 곳이 꼭 가격이 싼 게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인 가구 중에서 직장인이 많은 곳은 오히려 가격에 덜 예민합니다. 그런 거 잘 판단하시고요.
A, B, C, D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유망 아이템 제가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향기 나는 그 초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가 간편하게 정말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개념은 이런 것들이 바로 A형 상권에서 잘 통한다.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선물용 접대성이 강한 품목. 그래서 A형 상권에서 그 와인샵 있죠? 와인샵. 와인 전문점 말고요. 와인을 파는 곳. 이런 것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발관리 전문점 이런 것들도 잘 됩니다. A형 상권에서 의외로요. 접대성이 강한 거죠. B형은 바로 술과 관련된 고깃집이라든가 그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된다. 그리고 보양 음식 잘 되고요. 보양이 뭐냐면 건강이 좋은 거죠. 삼계탕부터 해서 추어탕집 뭐 이런 것들 상당히 B형 상권에 잘 된다. 그리고 옷가게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C형 상권에서 저가로 아주 유행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잘 됩니다. 요즘 시간이 좀 지난 아이템이라 뭐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요즘 저가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C형 상권에서 상당히 잘 통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간판도 원색이 되게 잘 통하는 D형 상권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생에 민감한 맛은 잘 몰라요. 이 상권은 아직은. 그런데 굉장히 이런 거를 따지는 그런 상권이다. 그래서 프레시한 거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A, B, C, D를 구별하는 것 중에 제가 좀 더 팁을 드리면요. 먼저 세 가지의 판단 기준, 부모가 누구고 술의 비율은 어떻고 가구 밀도가 어떤 거를 볼 때 세 가지를 평가할 때 세 가지 다 똑같은 유형이 나오면 제일 명확하고요. 적어도 두 가지 이상 나온 그 상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부모는 40대인데 주류 비율하고 가구 밀도가 D형 상권이다. 그러면 D형 상권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 개가 다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D형 상권인데 주류 비율은 C고 가구 밀도가 B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부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 연령대로 해석하시고요. 부모 연령대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40대인데 자녀가 10대 이하가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를 해석하지 마시고 자녀를 중시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D형 상권으로 해석하시라. 실제로 그런 곳이 많습니다. 특히 대도시권의 아파트 쪽은 자식은 10대 이하가 많은데 부모가 40대 초중반이 많아요. 그럴 때는 D형 상권의 특징이 많지 C형 상권의 특징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거를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유형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살펴보시니까 여러분들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네. 아마 대충 감이 오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동네에 누가 많이 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혹은 우리 동네 식구 수는 얼마나 되지, 평균? 알 수 있나요? 심지어 술집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이것만 알면 이 표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딱 알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이걸 다 일일이 이 통계, 저 통계 다 뒤져보고, 심지어는 술집의 비율은 일일이 필드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했거든요. 다행히, 요즘은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요즘은 디지털화된, 그래서, 뭐 거의 AI 수준의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만 잘 하시면 되는데, 제가 드린 이런 일종의 일종의 유형론이라고 하죠. 유형화된 타이포로지 이게 없고, 그냥 있는 데이터만 봐가지고는 상권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잘 들으시고 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대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게를 보겠습니다. 이 가게는 서울에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치가 사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지도를 제가 한번 반경 500을 잡아가지고 보는데 이제 밑에 쪽이
서울의 노원역이라는 데요. 노원역.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그 다음 역인 마들역이고요. 위쪽이 수락산역, 더 위로 가면 이제 의정부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 마들역인데 위에서 한번 바라본 그 지도입니다. 전부 다 아파트죠. 보시면. 근데 이 아파트가 되게 오래된 아파트예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라서 이게 이제 뭐 재개발 이슈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되게 오래된 아파트란 말이죠. 자, 여기에 그 당시에 조성됐던 건물입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 그 당시에 조성됐던 이런 상가들이 양쪽에 쫙 있는 겁니다. 이렇게 쫙 있는 거고요. 거기에 2층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저 뭐라고 써있죠? 상호가 써있는데 이 가게가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뭐 이래저래 한번 인터뷰를 해봤고 뭐 그랬는데 면적은 20평 정도고요. 월세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서울권으로 따지면. 근데 오픈 초기부터 장사는 그렇게 안 됐고요. 주 고객층이 50, 가정주부하고 40, 50대 중장년층. 예, 장사가 안 되니까 저녁에 호프도 팔고 뭐 이런 거죠. 예, 목표는 지금보다 좀 더 팔고 싶은 2배 정도. 이런저런 홍보도 해보고 할인도 해봤는데 잘 안 됐다 이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내보시죠. 왜 안 될까요? 이 가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간판이 복잡해서 잘 안 보인다. 2층이어서 잘 안 될 것 같다. 요즘은 1층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컨셉이다. 이 컨셉 자체가. 예, 이 90년대 초중반에 있었을 만한 커피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다. 혹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호프까지 파니까 그렇다. 뭐 그렇더라고 얘기는. 그런데 모두 답이 틀렸습니다. 예, 답이 틀렸고요. 결론은 여기는 이 점포뿐이 아니고요. 이 상권 내에서는 커피숍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권 분석을 온라인으로 해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요즘은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기부에서 나오는 그런 상권 분석 시스템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상권 분석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울시에서 하는 상권 분석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조금씩 틀려서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이제 중기부 거를 좀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뭐 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그 지역 설정하시고요. 업종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상권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상권의 범위는 편의품과 선매품이 다르다. 그래서 편의품은 반경 500 정도면 된다. 선매품은 최소 1kg 이상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경 500이 어떤 기준이냐? 반경 500m는요. 사람이 걸어서 7에서 10분 정도거든요. 정상인 걸음으로. 이게 넘어가면 피곤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가게를 갑니다, 사람이. 다른 가게를. 그래서 반경 500을 그런 이유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구 사이즈는 얼마나 되느냐? 도시권으로 따지면 반경 500이요. 대략 한 8,000명 정도 삽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7에서 8,000 세대. 예, 이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500m를 더 늘리게 되면 이게 상수값이 3이 돼가지고 3배가 많아집니다. 3배가. 그럼 한 5만 명 이상 되겠죠. 거기서 500을 더 가면은 얼마가 됩니까? 15만 명, 18만 명. 또 500을 더 가면 한 50만 명 되겠네요. 그래서 반경 2km면 양쪽 끝에서 끝은 4km가 되겠죠? 이게 서울의 한 9입니다. 한 9.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죠. 생각보다는 인구가. 예. 이게 이제 도시권은 이렇다는 겁니다. 도시권은.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반경 500 안에 치킨집이 한 13개나 됩니다. 13개. 되게 많은 거죠. 예. 그 업종에 따라 좀 약간 다르긴 한데 과밀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상권 분석을 돌려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일단 부모부터 볼까요? 예. 자, 부모를 봤더니요. 저 왼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상권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인구 분포입니다. 인구 분포. 딱 보니까는 언뜻 봐도요. 예를 들면 저 그림하고 이제 밑에 그림은 좀 다른 건데 저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40대거든요. 그 다음에 50대가 많고, 그 다음에 30대 많고, 뭐, 대략 20대부터
40대까지는, 30대까지는 비슷비슷하고, 40, 50대가 많네요. 자, 이러면 40, 50대가 많으면 어떤 게 잘 될까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그런 술집들, 저렴한 고깃집들, 추어탕집 이런 게 잘 되겠네요. 옷가게 많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인구 분포는 쉽게 말하면 비교값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결과 화면을 반드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다른 곳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래프에 보시는 파란색 전국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이게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평균값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분포하고 그 지역을 조사한 값을 대입을 시켜 보시면 확연하게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요. 30대의 비율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좀 높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높게 나온 지역이 보니까 40대가 약간 높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30, 40대가 다른 곳보다 많이 사는데 주 부모 연령대가 30대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식을 볼까요? 자식을 봤더니 높이가 10대가 더 많네요. 10대가 더 많고요. 그러면 30대인데 자식이 10대가 많으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해 봤더니 10대는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좀 못하네요. 좀 모자라네요. 20대는 많이 모자르고요. 근데 10대 이하는 절대값은 낮은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살죠, 여기가요. 자, 이런 이유가 뭐냐? 저 파란색 그래프를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0대 이하가 10대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겟 설정할 때 중요한 거는 높이만 보지 마시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보시라. 그리고 반드시 인구 분석 그래프를 볼 때, 특히 거주 인구 그래프를 볼 때는 20대와 30대를 끊어가지고 30대 이상부터는 부모라고 해석하시고 30대 이하는 자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많게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50대가 많게 나옵니다. 인구가. 10대가 많으면 40대가 많게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모 연령대를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간혹 40대 부모가 많은데 10대 이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C형 상권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D형 상권으로 해석하시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 상권은 바로 전형적인 D형 상권이고요. 자, 가구 밀도를 봤는데요. 원래 가구 밀도는 식구수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평균값을 내면 되는데 힘들죠. 다행히 이 상권 분석 이 프로그램에는 총 가구 수가 있고요. 총 인구 수가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 2.98이면 2010년대 그 기준으로 봐서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 시점으로 봐도 점점 그 이후 시간대로 보면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D형 상권입니다. D형 상권. 자, 수뢰 비율도요. 4.7%면요. 상당히 낮은 겁니다. 여러분 그 도표에 지금 세 가지 조건을 봤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 도표. 이 도표에 보시면 세 가지. 부모가 지금 30대였죠? D 지역이네요. 가구 밀도가 2.98인가 아까? 네. 당연히 D 지역이죠. 그죠? 2.55보다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술집의 비율이 4.7%면 역시 D죠. 이 지역은 전형적인 D형 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D형 상권의 특징은 뭐냐? 설명드렸죠? 술은 잘 안 되고, 이성적 소비를 하고, 프랜차이즈 좋아하고, 주간 활동이 강하고, 굉장히 상권이 활동적이고, 그죠? 표준화를 선호하고, 가격에 민감하다. 자, 이런 곳에, 지금 아까 보신, 이런 식의 커피숍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심지어는 1층에 저가 커피가 막 들어오거든요? 다 문을 닫고 나갑니다. 심지어 저가 커피조차도요. 심지어는 별다방조차도 쉽게 못 들어오는 상권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는 아이 키우는데 바빠가지고 커피를 마실 시간도 여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배달치킨 엄청 잘 됩니다. 배달치킨.
그리고 잘 보세요. 이 건물 잘 보세요. 3층에 보시면 뭐가 있나요? 피아노 보이시죠? 피아노.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기원이 있는데, 기원은 내기 바둑을 두는 게 아니고요. 뭐죠? 네, 바로 영재 개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위에 잘 보시면 과학이라고 잘 안 보이시는데, 과학학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아파서 가는 병원들, 네, 많죠. 그 다음에 1층에 보시면 저 화장품 가게 보이시죠? 저게 바로 30대 가정주부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PC방, 노래방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네. 더 재밌는 건요. 같은 회사가 하는 도너츠와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그 바로 옆에 있어요. 재밌는 결과. 아이스크림이 잘 됐을까요? 잘 될까요? 도너츠가 잘 될까요? 매출이? 네. 아이스크림이 월등히 잘 됩니다. 월등히. 그 아이스크림 아시죠? 뭔지? 그 아이스크림은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도너츠는 2인 가구가 선호하는, 특히 오피스맨들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우리 서울역 가보면 그 브랜드 두 개가 같이 있죠. 그런 곳은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도너츠가 훨씬 잘 되고 아이스크림이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져요. 이렇게 상권에 따라서 아이템이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요. 자, 저는 권하기를, 추천하기를 이런 연습을 적어도 5번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확인이 가능한, 저처럼 검증까지 하셔가지고 검증이 가능한 자기 집부터 해보시고 친구 집도 해보시고 자기 점포도 해보시고 자기가 자주 가는 맛집도 한번 해보시고 지나가다가 임대로 나온,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로 나왔겠죠. 그런 임대 가게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상권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같이 상권 유형으로 맞춰보시라. 그러면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 재밌지 않나요? 네. 상권이요. 이게 이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랑 전문가라고 해서 상권 전문가, 저는 상권 전문가고요. 풍수 전문가를 옆에 같이 붙여가지고 개그맨이 MC였는데 한번 잘 되는 집을 찾아가서 그 비밀로 가서 이제 그 비밀을 밝히는 수사대회였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들어오고 막 설명을 합니다. 저는 상권적으로 얘기하고 그분은 뭐 좌청룡 500호에 무슨 뭐 물이 얼로 흐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방송 딱 끝나 카메라 도니까 카메라 딱 꺼지니까 그 옆에 풍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잘 되는 겁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상권은 과학입니다. 이게요, 물론 과학 플러스 소비 심리라는 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풍수지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권은.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조심하시라. 꼭 내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연습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바로 아까 제가 상권 모델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게는, 우리 업종은 유동인구에 민감한지 그렇지 않은지, 공실에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우리는 옆에 건물과 같이 붙어 있는 게 좋은지 아닌지, 경사로가 있는 게 좋은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구체화시켜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가 이 연습을 엄청 했다는 거죠. 길 가다가 빈 가게가 나옵니다. 빈 가게가 나오면 여기다가 나라면 뭐 할까? 네, 이런 연습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왼쪽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다음 펜시점이 있습니다. 펜시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문구, 사무용품, 그다음에 그 선물용품, 선물이죠. 선물, 그다음에 아이들 인형 팔고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 있는 그런 펜시점이고요. 14K는 귀금속이 아니죠. 그죠? 14K 그런 브랜드샵이죠. 맨 마지막에 도너츠가 있는 거기에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건물이 싸게 나왔어요. 저 여기 안 봐도요. 여기는 사람들 많이 다니겠죠. 이런 거를 입지로 보면 A급 입지라고 그럽니다. A급 입지. 당연히 권리금도 좀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편의상 15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저는 이제 적합한 업종을 한 10가지만 추천해 보시라. 자, 이렇게 좀 연습 문제를 내드렸는데, 뭐가 좋을까요? 저는 권장하기는 아이템 플러스 거기에 브랜드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구체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곳에, 김밥집 어떨까요? 김밥집. 미용실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저가 커피숍? 그렇죠?
커피숍. 패스트푸드를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예를 들면 뭐 샌드위치, 토스트 전문점 이런 거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휴대폰 가게, 뭐 이런 거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정답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옆에 있는 가게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면 정답이 거기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연령대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다니는 사람의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젊은 것 같죠, 확실히. 그러면 10대, 20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연령이 넓은 건 좋지 않습니다. 1, 20대는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11살하고 29살이 같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죠. 예, 그건 좋지 않습니다. 30대, 40대라고 하면 31살과 49살이 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략 20년까지 가죠, 그게. 그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급적 10년이라는 이 텀을 두고 10년 안에 거기서 그 연령대를 이렇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선택하기엔 좀 아깝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걸치면 되겠죠. 그래서 통상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략 10년이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시간대는 어떨까요? 시간대. 자, 보통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빼고는 오후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 그런데 뭐 심야까지는 아니겠죠. 심야까지는. 그 다음에 가격대는 고가는 물론 아닐 거고요. 중저가. 그죠? 그러니까 중가는 좀 그렇고, 저가에서 중가 사이,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적이 되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데. 편의 아니면 선매 중에서 이거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흥미를 갑자기 흥미가 올라와서 바로 구입하는 품목들이죠. 편의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품목은 적어도 주 1회 이상 갈 수 있는 그죠? 그런 품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업종 연관성이에요. 자, 이거는 이 4개의 점포는 3개는 딱 알겠어요. 그죠? 소매죠. 판매업. 도너츠조차도 진열해 놓고 파는 외식업이죠. 그죠? 이것도 판매업에 가깝죠. 판매업은 특징이 있어요. 외식업과 서비스업은 손님이 들어가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판매업은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와도 문제가 없잖아요. 구매율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이 4개 가게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겠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도 앞에 전면의 진열이 되게 중요하다. 심지어는 밖에 매대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손님을 호객하는 그런까지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한 아이템이 이 6가지 모두를 만족시키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겠죠. 그렇죠? 적어도 6개 중에 3개 정도는 맞춰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건 연령대, 그 다음에 목적성, 그 다음에 업종 연관성, 이 3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불행하게도 많은 곳을 지나다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이런 곳에 홍삼 전문점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홍삼 전문점. 네. 자, 이건 전형적인 선매품이죠. 네. 그 다음에 죽집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죽집도. 저는 예전에 죽집에 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알거든요. 이런 곳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홍삼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에 5명도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자기가 먹고 싶어서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거의 다 접대성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편의품이 많은 곳은 편의품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가격대를 감안해서 연령대 감안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뭡니까? 그 상어 나오는 떡볶이집 있죠? 그죠? 그 떡볶이집은 여기에 적합할까요? 아닐까요? 괜찮죠. 바로 이 연령대랑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시죠? 그 놀라는 떡볶이 있죠? 그 떡볶이는 연령대가 더 낮습니다. 거기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가 커피는 괜찮죠, 여기에.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중에 어울리는 것 중에 많이들 사실 창업 전문가들도
한마디씩 하는데, 스티커 사진 있죠? 스티커 사진. 사실 스티커 사진이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많이 없어졌다가 막 생기는데, 이거를 많이 얘기들 하세요. 이거는 유행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심지어는 세계 과자 전문점이나 이런 것들도 이거 금방 지나간다.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 없어져도 이런 곳에서는 살아남습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템 플러스 브랜드까지도 넣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면 블럭을 쌓습니다. 자, 저 위에는 뭐가 잘 될까요? 저 위에는. 예.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 위에 뭐가 잘 될까요? 그죠? 웹툰 가게나 스타디 카페 이런 거 괜찮죠? 근데 저 위에 예를 들면 닭백숙 전문점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골프 용품, 골프 뭐 예를 들면 골프샵 이런 거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걸 조심하라는 거고요. 노래방을 하더라도 이런 데서 코인으로 가야 될 것이고, 약간 개방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저기다 태권도 도장 하면 되겠습니까? 네. 태권도 도장은 D형 상권에 아주 적합한 건데 안 맞죠. 타겟이 10대에서 20대 그 사이인데, 네.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해 보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꾸 자기 아이템의 옆에다가 위에다가 아래에다가 쌓아가지고 이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장에 다니십시오. 예. 그게 바로 도상 실습입니다. 예. 자,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현장을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요즘은 맵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맵도 사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지도 뽑아가지고 현장 쪽 다니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링한 그런 상가하고 가장 흡사한 상가를 얻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요, 인터넷 그 맵으로 이렇게 그 각각의 업종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A라는 가게는 편의품이고 20대 타겟이고 여자들이 좋아하고 예를 들면 술과 관련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해보면 그 상권 안에서도 섹터별로 상권의 유형이 좀 달라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뭐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현장을 반드시 가보시라. 그때 가서 현장 가서 유동인구도 조사해보시고 업종 조사도 해보시라. 특히 유동인구 조사는 조심할게요. 절대 한순간에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피크 타임 때 한 번 반드시 하시고요. 전후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텀을 두고 한 번씩. 그리고 평일과 주말을 하시라. 창업을 만약에 조금 시간을 두고 하실 분은 계절별로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번 상권문서 실습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형, 내가 선택한 아이템이 그 유형이 맞는지 반드시 판단해 보시고 저처럼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직접 실습까지 해보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현안이죠. 사실은 저도 상권 전문가고 관련된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하지만 제 집을 이사 갈 때는 저도 시간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점포 계약과 관련된 그다음에 임대차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꼭지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포 선정할 때 가장 조심하실 건요. 건물주 성향입니다. 건물주 성향. 예. 사실 서로 처음에 계약할 땐 잘 모르잖아요. 참 자상하고 좋을 것 같은데 두고두고 자꾸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계세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평판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가게들 주인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예,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전에 임차하고 계신 분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가를 점포를 내놓을 목적이기 때문에 나쁜 얘기는 잘 안 해주죠. 반드시 성향 파악해 보시고요. 계약자 명의 확인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주택 임대차는 집주인이 반드시 오거든요. 상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상가 관리인이 따로 있거나 혹은 심지어는 부동산한테 아예 일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인이 직접 와서 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반드시 위임장에 임대인의 인감 도장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인감 도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그래서 인감 증명서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약사항. 이제 계약은 보통 이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 있고 본 임대 계약이 있는데 두 개 다 특약사항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가게를 이제 내놓을 때는 철거는 누가 하는지, 원래는 이제 원상복구가 원래 원칙인데 누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관리비 같은 거는 공동 부담을 할 건지 개별 부담을 할 건지, 그렇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반드시 특약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계약할 때 이제 권리계약, 그 다음에 임대계약 순서로 하시고, 가급적 권리계약을 하고 권리계약을 하면 보통 10% 주고 나머지 잔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임대계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권리계약할 때 잔금을 주는 거는 임대 본계약, 그것도 임대 잔금이죠. 네, 임대 계약할 때 잔금까지는 필요 없고요. 임대 계약할 때 반드시 당일날 한두 시간 텀을 가지고 권리금 잔금을 주시길 바란다. 네,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권리계약할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양수할 조건 같은 거를 특약상에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임대계약이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넣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확인 서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인감 증명서,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 왜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중요한 게 항상 상가는 우리나라는 그 용도 건물 용도 지역제를 써가지고 해당 칸의 건물이죠. 전체 상가도 그렇지만 각각의 호수별로 상가도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용도에 맞는 업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용도 변경은 통상 누가 하느냐? 사실은 처음 그 분양한 상가는 건물주가 해주는데 이미 수차례 임대가 된 경우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보통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반드시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인허가 조건,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가급적 임대 계약은 2년씩 하시라. 5년짜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대규모 매장은 10년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년은 너무 짧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급적 2년씩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5년은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크죠. 나머지 잔여 기간 동안 임대료를 또 줘야 되는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제가 임대료는 계약 기간 동안에 인상 불가 명시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 법상으로는 사실은 임대 계약 기간을 예를 들면 2년으로 했다라고 하면 법상으로는 2년 말에 한 번씩 5% 인상이 아니고요. 사실 뭐 그냥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어요. 법상으로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보통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상도 이상 우리가 통상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1년에 한 번씩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기왕이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인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제일 깔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보통은 이제 임차인은 아무래도 영세하죠. 상대적으로 지위가 좀 열세적으로 처할 수밖에 없죠. 임대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전에는 5년씩이었거든요, 5년씩. 5년 지나면 상가 빼야 돼요. 통상 5년이면 한참 장사 잘 될 때거든요. 나가려면 나가니까 너무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10년 연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한참 불황이거나 갑작스러운 외부 변수 때문에 수님이 뚝 끊기면 장사를 하는 게 손해일 수가 있어요. 전기세 나가죠, 인건비 나가죠, 그러니까
차라리 인건비는 그냥 내 돈으로 주고 그런 기타 경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가게를 비워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임대 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이라도 찾으면 되는데 보통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임대인은 그 돈을 딴 데 써버리거든요. 그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빼주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가 계속해서 불경기가 지속되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그냥 건물주가 그냥 계속해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면 좋은데 이분이 혹시 다른 마음으로 그 상가를 가지고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등기부상에 딱 그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미 나는 종료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임차권을 등기부상에 얹을 수 있게 그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명도 소송이라는 걸 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주 힘듭니다, 서로. 다행히 요즘은 임차권 등기를 등기부상에 내가 설령 계약 기간이 종료됐어도 거기 임차권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건물주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곳에 다른 채권자한테 건물이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다행히 인수해서 내가 계속 장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경매 처분이 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임차인으로 들어가신 분은 사실은 후순위자이기도 하고 금액상으로 봐도 제일 작아요. 보통 상가 질 때 이제 은행권 끼고선 짓다 보면 채권액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상가는 주택하고 달라서 경매로 넘어갈 때 되게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그 낙찰률이 되게 그 금액이 낙찰 금액이 되게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에 다 가져가 버리고 임차인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에게 영세한 임차인에게 최우선으로 보증금에 얼마라도 이렇게 좀 변제해 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주 내용이고요. 그걸 다룬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호를 받으려면 여러분들 혹시 필기가 가능하신 분은 적으세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예. 이게 바로 환산보증금이고요. 환산보증금이 각 지역별로 달라서 서울은 9억 원, 그다음에 부산은 6억 9천, 그다음에 광역시, 근데 광역시 중에서 부산은 이제 부산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은 6억 9천까지고 나머지 지역은 5억 4천.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명기되지 않은 지역은 3억 7천까지만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상가가 임대료가 되게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10년 동안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 2, 3번만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2년 동안 계약 기간을 2년을 잡았으면 5번 계속 갱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다 갱신되는 건 아니다. 바로 몇 가지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6번의 월세를 계약 기간 동안에 안 내거나 안 낸 흔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꼭 조심하시고요. 반드시 이것도 가급적 만약에 현금을 주셨으면 영수증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좌 이체를 하시라 반드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주는 경우예요. 전대차라는 거는 건물주하고 새로 장사하시는 분이 계약했는데 장사하시는 분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또 이렇게 임차를 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도 건물주에게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에 건물주가 다음 계약 때 그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해당되는 고의나 과실로 건물을 파손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안 되는데 어떤 사례냐? 복층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건물로 되어 있는 거를 창고나 주방 그 다음에 테이블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이나 이제 의류 가게들이 그런데 원래 그 매장 전면이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밖으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옆집이 뺐으니까 나도 빼는 거죠. 그것도 반드시 동의를 받으시라. 예.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 갱신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재건축 얘기가 나옵니다. 재건축, 왜냐면 오래된 건물은 재건축하기 쉽죠. 실제로 장사하는 사람도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건물주가 아유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올 가을까지만 하고 내가 리모델링 할 테니까 내가 이사 비용하고 보증금 줄 테니까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전에는 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최초 계약할 때나 혹은 1회 갱신할 때 반드시 그 재건축에 대한 사실을, 그러니까 계획을 공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위법해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1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삼척 어디에 커피숍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는 그 매출 활성화 때문에 갔다가 이분이 딱 이 케이스가 된 겁니다. 이분은 건물이 양도양수 되다가 건물이 이제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임차를 했고 한번 갱신이 되는 시점인데 그 시점 그 과정에 건물주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주가 이 사람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갱신을 해버린 거죠. 기존에 있는 건물주가. 그래서 제가 근데 그쪽은 로펌 아주 큰 건설 회사였고 이분은 뭐 그냥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라 아무것도 모르죠. 법적으로도. 그래서 그쪽 로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분에게 공지하다 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처음 냈던 권리금에다가 시설 투자한 것까지 해서 한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날리게 생겼는데 제가 딱 이 조항을 찾았고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거기는 그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도 이 내용을 몰랐는데 제가 이 법조항하고 저거 법률 자문 받은 거를 제시했고 그래서 지금도 장사를 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모르면 당합니다. 법조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권리금 보호 받나요, 못 받나요, 여러분들? 네. 권리금을 건물주가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임차인의 행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건물주가. 그래서 이거 기간이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잔여 6개월 전부터는 임차인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분에게 이걸 건물을 양도양수를 할 때 그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하고 무조건 건물주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임대 계약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민형사상 제재를 받거든요. 그 얘기는 권리금을 챙기려고 하는 행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유독 한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기존에 하신 분은 월세 200에 했는데 갑자기 임대차 계약을 월세를 뭐 600으로 올린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자진 포기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건물주가 자기가 대신 그 가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법에 분명히 임대차, 그러니까 권리금을 챙기려고 하는 행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반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은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누구누구랑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했으니 이분과 임대차 계약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해서 문자나 혹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톡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SNS 있죠, 이런 거는 사실 법적인 보호를 받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메일이나 전자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오늘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할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시는 분은 장사하기 바쁘니까 그냥 상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권은 계속 변하고요. 지금 그 상권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내 가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상권 분석 해보시기 바라고,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상권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 확률도 높고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